바이든 대통령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구제 조치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시행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정책 다카 제도의 12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시민권자 배우자 합법 체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서부 지역에 산불 피해를 부른 폭염이 북동부 지역을 덮치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북쪽에서 발생한 포스트 산불의 확산 저지에는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15,000여 에이커가 전소됐고 20%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통과될 가능성 높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대관 KYCC가 어제 타운 내 건물을 뒤덮은 낙서를 지우는 청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5일 모금 행사 참석차 LA를 방문했을 당시 근무했던 비밀 경호국 요원이 퇴근길에 총기 강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사실상 내국인의 증세 효과를 내서 한 가구당 연 1,700달러대의 부담이 늘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월 들어 소매 판매 증가세가 예상을 밑돌며 미진한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상무부는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노동시장이 변곡점에 서 있다면서 연내 2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급격한 상승 이후 오름세가 둔화하거나 하락한 미국의 주택 임대료, 렌트비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입니다. 전직 정보기관 고위 당국자와 저명한 국제정치학자가 미국을 겨냥한 심각한 테러 위협이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는 그리스에서 일주일 새 관광객 3명이 숨졌습니다. 캐나다도 폭염으로 몸살을 앓는 등 전 세계가 폭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 북한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이번 비공식 회담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예고대로 의대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휴진에 참여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에 제시한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의대 정원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전에 안내 없이 휴진한 의사들을 고발하고 의협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가 댈러스 매버릭스를 106대 88로 꺾고 16년 만에 NBA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보스턴은 통산 18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9대5로 승리했습니다. 1번 타자 무기 배치의 부상 공백은 바로 오타니가 메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1.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포스트 파이어 산불은 진화율 20% 현재 기록 중입니다. LA 소방국이 어제 마지막 저녁 오후 늦게 한 브리핑에서 포스트 파이어가 현재 15,611 에어커를 전소시킨 가운데 진화율 20%다라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소방국은 소방관들이 지금 계속 화마와 싸우고 있다고 밝히고 계속해서 소방대원들은 추가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트 산불은 지난 토요일 고먼 지역에서 시작됐고 당시 인근 지역의 맥도날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모두 전소되는 등 갑자기 확산됐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공원서비스국은 토요일 당시 1,200여 명을 대피시켰고 15일 토요일에만 2개의 상업용 건물이 전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3명으로 성인 2명, 아이 1명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어제 오후 현재 불길 확산은 잡은 것 같다고 밝히고 진화 작업은 오늘 오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서 조금 오늘 어느 정도 많은 진화율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낳게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소방국은 어제 오후 현재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잡긴 했지만 현재 이 지역에 불고 있는 강풍이 변수라며
현재 화재가 가장 활발한 곳은 피로크릭이라는 곳인데 이 피로크릭을 넘게 되면 산불이 험악한 산악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고 어젯밤에 밝혔는데 오늘 아직 확산된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현재 36대의 소방차, 3대 헬리콥터, 7대의 불도저 등등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소방국은 화재 진압과 함께 화재 원인도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처럼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 피해를 부른 폭염은 미국의 북동부를 덮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확시 100도를 넘는 폭염이 예상되고 수천만 명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수천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Everything lined up. There was high temperatures, low relative humidity, about 15%. We had the terrain with the, chutes and canyons, and that wind just really kicked it up. 미국 남부 동물원도 섭씨 40도가 넘는 고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북이에게 물을 뿌려주고 원숭이에겐 얼린 포도 등을 베개포에 담아줍니다. Here it's super hot. So if we didn't have all these accommodations for them, they wouldn't survive and thrive here. 폭염은 미국 북동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30도를 넘지 않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등 지역에 35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일찍 방학에 들어가는 등 고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So we will be distributing thousands of these cool kits to delivery workers and outdoor laborers working under this summer sun. 미 국립기상청은 주말까지 이어질 이번 폭염에 미국인 90% 정도가 노출되고 37도 이상 고열을 견뎌야 하는 인구도 2,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선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2,300여 명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망자는 1만 명이 넘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국가 주치의, 미국인들의 국가 주치의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의무총감이죠. 의무총감이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 이제 경고 표시를 SNS 플랫폼에 노출하도록 요구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젊은 세대의 정신건강 위기는 현재 비상 상황이며 SNS가 주된 요인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증 증상 위험이 2배나 높다며 지난해 여름 기준으로 이들 청소년 연령 그룹의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은 4.8시간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요새 너나 나나 젊은이들 전부 다 SNS를 하고 있죠. 네. 어디 같이 가족이 여행을 가도 청소년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 SNS에 사진 찍고 글 올리고 확인하고 이러느라 볼일 못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무총감의 권고는 시간이 지나 공중보건사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모든 술이나 담배에 이 의무총감의 위험 경고 문구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게 좋은 사례로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의무총감의 이번 권고로 미국 안팎에서 아동 청소년의 SNS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앞서 지난해 5월에도 19페이지 분량의 주의보를 통해 SNS가 젊은 층, 특히 청소년기 여성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뇌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청소년에 대한 SNS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정부, 기술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경고가 나온 가운데 LA 통합교육부가 등교 후 학생들의 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의 셀폰 사용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학내 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18일 표결에 붙입니다. 이 방안은 등교 후 하교 때까지 학생들의 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런치타임과 휴식 시간에도 셀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셀폰과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주의가 산만해져 학업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 또 소셜미디어 상에서 사이버불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셀폰 사용 금지 조처의 배경입니다.
펜타닐 등 마약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쉽게 청소년들에게 유통된다는 점도 교육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셀폰 사용이 금지되면 학습 태도도 좋아지고 학생들이 또래나 성인들과 보다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학교 측의 조처에 대해서 모든 학부모들이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등교한 후에도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가 셀폰을 지니고 있기를 원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돼도 금지안이 즉각 발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전문가, 교직원,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앞으로 120일 안에 다시 통합교육부 이사회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교육부 측은 학생들이 등교하면 셀폰을 셀폰 사물함 혹은 파우치에 보관토록 하고 하교할 때 마그네틱 장치에서 탭아웃하는 방식으로 셀폰을 찾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10대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통계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중에 거의 60%가 지속적인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또 10대 청소년들 가운데 절반은 셀폰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주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플로리다주의 공립학교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지역 와이파이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캔사스, 버몬트, 오하이오, 루이지애나, 펜실베니아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와는 별개로 지난 2월 가주의회에서 법안 3216이 채택됐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로컬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도착한 것으로 지금 CNN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발전된 소식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지역 곳곳이 불법 낙서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어제 타운 내 환경 미화를 위한 불법 낙서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오전 버몬트 애비뉴와 올림픽 블루바드에 위치한 건물에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환경부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낙서를 지우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건물 외벽에 그려진 벽화가 낙서로 뒤덮여져 지저분해진 것을 직원들이 낙서를 깨끗이 닦은 후 외벽 전체에 새롭게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4-5명의 KYCC 직원들이 투입되어 20분 만에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낙서로 더럽혀진 건물에 대한 주민신고가 LA시 당국에 접수되면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으로 넘겨져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직원들이 낙서 청소를 도맡는다고 현장에 나온 KYCC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Which you can track to see when that graffiti removal was being taken care of. So for us, once you submit that request, it can take up to about 48 hours, 2 business days to get the graffiti removed from that location. 접수되는 타운 내 낙서 민원들은 최대 48시간 안에 청소가 된다며 최대한 많은 낙서를 신속하게 청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신고를 접수받으면 최대한 낙서를 빨리 지우는데 일부 낙서는 아시안 인종증오 내용이나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열심히 낙서를 지워도 금세 낙서로 또다시 뒤덮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는 이 때문에 같은 장소에 여러 차례 낙서 청소 작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삼가 웨스턴, 삼가 벌몬, 그 다음에 그 벌몬 윌셔, 올림픽 그라머시, 그리고 올림픽 윌튼하고 웨스턴 칠가 이런 그 구간들이 조금 더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KYCC 측은 한 달에 1000여 건의 타운 낙서를 지우는 작업에 동원됩니다. 낙서 청소 인원들은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 내내 근무합니다. 돌이나 유리나 아니면 시멘트나 사이드왁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프레셔 워싱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물로 지우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아니면 페인트로 지우고 아니면 다른 좀 스페셜티한 케미컬을 사용을 해서 지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좀 다릅니다.
타운 내 낙서 문제가 심각해 한인 업주들 중에서는 업체 외벽에 낙서를 저지르는 사람을 제발 체포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낙서가 타운에서 빈발해 낙서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일일이 잡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타운 내 낙서들의 신고 접수는 311로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주택 구매자 23%가 주택 구매에 너무 많은 돈을 썼다고 후회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택 구매자의 23%가 주택 구매에 너무 많은 돈을 썼다고 후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클레버 부동산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 중 43%는 모기지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매자의 60%는 주택 구입 후 재정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51%는 전반적인 행복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68%는 주택 가격과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을 구매한 것이 기쁘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에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바이어는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오는 8월에 부동산 수수료가 변경되면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제공하는 관행이 사라지면서 바이어가 에이전트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어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아비스 로스트 비프 식당이 영업 55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5920 선셋 블루바드에 위치한 아비스 로스트 비프 식당은 지난 15일 문을 닫았습니다. 아비스 식당 업주는 지난 수년 동안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이 컸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캘리포니아주가 패스트푸드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6에서 $20로 인상한 점 아비스 본사가 요구하는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폐점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식당 체인인 루비오 코스탈 그릴도 최근 사업 비용 상승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내 48개 지점을 폐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도 남가주 지역은 아침 저녁으로 흐리고 낮 동안에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르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고 목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올라 이번 주말경에는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6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6도, 59도, 해안 지역은 71도, 6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역시 전국이 맑고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9도,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9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펜타닐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병력이 대폭 증원됩니다. 개빈뉴섬 사무실은 현재 155명의 주 방위군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 병력을 392명으로 약 2.5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방위군 마약 단속 병력 투입은 지난 2022년 국경 검문소에서 연방 단속 요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30명의 병력을 배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주 방위군의 펜타닐 밀수 단속이 성공을 거두자 2023년에는 병력을 2배로 늘렸습니다. 주 방위군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는 지난 한 해 동안 62,224파운드의 펜타닐 밀수를 적발했으며 올 들어서도 $580만 상당의 펜타닐을 압수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펜타닐 밀수는 국경을 넘나드는 미국 시민권제에 의해서 밀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팔리고 있는 마리화나 제품의 상당수가 농약에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LA타임즈는 지난 14일자 이 칼럼을 통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합법 마리화나 제품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제품들에서 연방 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 성분들이 검출됐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이 같은 농약 잔류 성분은 암과 간질환, 갑상선, 신경계통 이상 등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제품들 중에는 또한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한국 복수 국적 신청 시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한국 법무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적 회복 허가를 받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며, 다만 국적 회복 신고 시와 심사 결정 시 한국 체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었다고 전했었습니다. 복수 국적 신청에는 허가가 나기까지 통상 7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 한국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하는지가 늘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노예 해방 기념일 준틴스인 내일 19일 수요일은 공공기관과 은행들이 하루 휴무하게 됩니다. LA 총영사관과 LA 한인회 등도 문을 닫고 또 LA 한인은행들과 뉴욕 증권거래소 역시 내일 하루 영업하지 않습니다. 연방우체국과 우편 배달 역시 쉬게 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ADT 리서치 연구소는 2,500만 명 이상의 근로자 급여 데이터를 분석해 여름철 청소년과 대학생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직업과 이들이 받는 급여를 조사했습니다. ADP에 따르면 16세에서 22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6월 신규 채용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또 23세에서 26세 사이의 연령대가 약 15%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팬데믹 이후 젊은 근로자 급여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시급이 11.25달러에서 올 5월 15달러로 33% 증가한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광업 등 산업기술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있죠.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 시간당 20달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인의 25%는 급등한 식료품 가격으로 인해서 식사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딧 카르마가 실시한 최근 조사 결과 80%의 미국인이 최근 몇 년간 식료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느끼고 있고, 이 가운데 25% 이상은 비용 증가로 인해서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또 약 33% 응답자는 월 소득의 60% 이상을 식품과 공과금, 임대료 같은 필수 경비에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초 이후에 식료품 가격은 25%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26% 응답자는 높은 가격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답변했습니다. 이 LA 한인타운 대표적인 중식당이었던 구 용궁 건물에 주상복합 아파트 재개발 프로젝트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궁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90유닛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개발안이 건물주 왕덕정 전 이 용궁 대표에 의해 추진됐었는데, 부동산 개발사 제이미슨 측과 에스크로가 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다시 주상복합 아파트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식당을 다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코리아타운 라이언스 클럽의 제50대 회장 이취임식을 비롯한 만찬 뱅퀴트 행사가 지난 14일 LA 한인타운 허핑턴 센터에서 전현직 회장단과 회원, 한인사회 단체장 등 3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신한준 회장이 임하고 장병호 신임 회장이 50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LA 코리아타운 라이언스 클럽은 남가주 최초의 한인 라이언스 클럽입니다. 각막 이식 사업과 장학 사업을 양대 축으로 한인 사회에 다양한 봉사를 진행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LA 코리아타운 라이언스 클럽은 미주 한국일보가 올해 창간 55주년을 맞아 선정한 제2회 한국일보 커뮤니티 봉사상 단체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파리 센강에서는 개막식 첫 예행 연습도 열렸는데 배 수십 척이 센강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하면서 개막식 동선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축제잖아요, 올림픽.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가 보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네, 친환경 올림픽이다 해서 에어컨을 다 치워버렸는데 올해 프랑스 파리에 폭염이 예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올림픽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KBS입니다. 빈 배들이 줄지어 센강 상류로 올라옵니다. 경찰이 탄 소형 보트는 배들을 호위하며 이동합니다. 파리올림픽을 30여일 앞두고 센강에서 야외 수상 개막식 예행 연습이 열렸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은 센강에서 선수단이 85척의 배에 나눠 타고 입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행 연습에서는 빈 배들이 약 6km에 걸친 개막식 동선을 그대로 따르면서 전체 이동 시간과 기술적 문제 등을 확인했습니다. 개막식 예행 연습은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진행됩니다. 다만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테러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수상 개막식은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선수단이 에펠탑 앞 다리 위를 행진하는 것으로 개막식 행사를 축소하는 게 이른바 플랜 B로 거론됩니다. 철인 3종 수영 종목과 수영 마라톤 등이 펼쳐질 센강의 수질 문제도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최근 센강 수질 검사 결과 박테리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경기를 진행하기에 여전히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 초 예정됐던 프랑스 수영 대표팀 훈련이 무산되고 센강에서 공개적으로 직접 수영을 하겠다는 아니달고 파리 시장의 계획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파리 시내 주요 도로와 다리, 지하철 등을 통제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교통 정체와 센강 수질 회복 문제가 올림픽을 앞두고 풀어야 할 막판 과제로 남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구제 조치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 시행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제도 12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조치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는 과거 군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 임시 체류 신분 부여 정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시민권자의 불법 체류 배우자들은 추방당하지 않고 취업 허가를 받는 한편 시민권 취득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대 50만 명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다카 프로그램 시행 이후 불법 이민자를 구제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취한 가장 포괄적인 단독 결정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당국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정치 쟁점, 이민 문제에 의해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남부 국경에서 더 강력한 통제를 원하는 대다수 유권자 요구에 부응하려 최근 남부 국경에 사실상 빗장을 거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은 라틴계 유권자와 진보 진영의 민심 이반 조짐이 보이자 이번 조치를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이미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반이민 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 미국 비즈니스 이민연합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불법 체류자인 경우 각각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조지아주 이런 경합주에서는 이번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한편 CNN은 이번 조치로 90% 이상은 라틴계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은 사실상 내국인의 증세 효과를 내서 가구당 연 $1,700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주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 보편 관세와 중국산 제품 60% 관세 정책이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소비세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가구가 연 $1,700의 비용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워싱턴의 띵크탱크도 자동차 $220, 식품 $90, 처방약 $90, 의료, 자파 $70까지 가구당 연간 총
$1,500 비용을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관세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했고 이 가운데 무역 적자 축소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미국 기업의 유턴을 유도해서 일자리 창출을 촉진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MIT 경제학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결론 내기도 했습니다. 재집권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성별, 인종과 관계없이 투사형 인물을 찾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미디어에 정통한 데다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언론계를 상대로 자신을 위해 싸워줄 후보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인하지만 충성스럽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조화를 이루지만 지나치지 않고 화면발을 잘 받아 그래도 나보다는 뛰어나면 안 되는 소위 딱 좋은 후보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강인하지만 충성스럽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조화를 이루지만 지나치지 않아야 하며 잘생기고 멋지고 화면발을 잘 받아야 하지만 나보다는 나으면 안 되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2020년 대선으로 첫 흑인 부통령이 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맞상대를 찾고 있는 셈이지만 트럼프 캠프는 공화당 유일의 흑인 상원의원 팀 스캇과 같이 흑인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가디언지에 트럼프 캠프는 흑인 유권자들로부터 정체성 정치가 경제나 지역사회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여론조사위원 짐 맥러플린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면서 앞으로 12년 동안 백악관에 머물 사람일 수 있다는 것으로 트럼프는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달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고려할 때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며 전혀 예상치 못한 후보가 발탁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5월 들어서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세가 예상을 밑돌면서 미진한 흐름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아침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증가한 7,03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전월 대비 0.2% 증가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4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월 대비 보합에서 0.2% 하락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 무엇이 있을까요? KBS가 정리해봤습니다. 누군가가 기중기로 끌어올린 듯 하늘을 향해 위태롭게 치솟은 열차 한 대가 눈에 띕니다. 현재 시간 17일 인도 서벵골주 다르질린 지역에서 화물열차가 역 부근을 지나가던 여객열차를 뒤에서 들이박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여객열차 객차 3량이 선로를 이탈하면서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주 정부 측은 사고 현장에 의료진과 재난대응팀을 급파했으며 현장 수습이 진행됨에 따라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당국은 현지 언론에 화물열차가 신호를 위반해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13일 중국 랴오닝성의 한 기차역 광장입니다. 우산을 쓰고 한적한 광장을 걸어가던 두 남성. 그 순간 이들 머리 위에서 강한 빛이 번쩍이더니 사방으로 불꽃이 튀는 모습까지 포착됩니다. 두 사람이 쓰고 있던 우산에 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남성 2명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이 아찔한 상황을 목격한 주변 행인들과 영무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2명 모두 화상을 입긴 했지만 다행히 기적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중국 기상당국은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강풍, 천둥, 번개에 대한 경보를 내리고 낙뢰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 센토사 섬의 한 해변. 그런데 물놀이객 대신 방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푸른 빛을 잃어버린 파도가 악취와 함께 해변을 검게 물들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싱가포르 남부 항구에서 네덜란드 선박이 정박 중인 싱가포르 유조선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0톤가량의 석유가 유출됐고
인근 센토사 섬 등 남부 해안으로 기름기가 대거 확산됐습니다. 당국은 각종 장비와 전문 인력을 동원해 방제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남부섬 3곳의 해변을 추가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야생동물이 기름에 뒤덮여 라데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콜로라도 로키즈와 원정 경기를 가졌죠. 어제 원정 경기는 손가락 부상으로 이제 한 2달간 결장하게 될 무키 배치가 빠진 1번 타자 자리에 오타니 선수가 들어갔었습니다. 오타니 선수 어제 1번 타자 자리에서 아주 자신의 몫을 제대로 해냈죠. 5타수 4안타 1타점 2득점 볼넷 하나 기록했습니다. 오타니 선수에 이어서 2번 타자는 윌 스미스, 3번 프레디 프리먼, 4번 헤르난데스까지 약간의 타순 변경이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 2명의 주전 선수가 다저스 부상으로 빠진 상태여서 앞으로 굉장히 불안한 선두를 지키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런 불안을 씻어낼 수 있도록 어제 다저스에서 좋은 영상을 하나 공개했죠. 커쇼가 마운드에 복귀했습니다. NBA 챔프전에서 보스턴이 댈러스를 이겨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통산 18번째 우승, 역대 최다 챔피언 등극입니다. KBS입니다. 5차전 분위기는 2쿼터 종료 직전 이 순간에 기울었습니다. 페이튼이 중앙선도 넘기 전 냅다 던진 장거리포가 거짓말처럼 림을 관통합니다. 다시 봐도 믿기 힘든 명장면. 보스턴은 시리즈를 4승 1패 일방적으로 끝냈고 경기장엔 눈보라가 몰아치듯 흰색 종이가루 잔치가 펼쳐진 가운데 테이텀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무려 18회 우승 대기록을 만든 날 보스턴 팬들은 길거리에서 특별히 또 녹색을 상징하는 신호등 위에서도 자축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는 게 흥미롭네요. 조금 더 보자면 어제 보스턴이 리그 최다 18회 우승을 달성을 했죠. 이전까지 보스턴과 LA 레이커스 17회 우승으로 공동 선두를 기록 중이었는데 이제 보스턴이 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선 것입니다. 덩 노비츠키 이후 13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노렸던 댈러스는 이번 챔피언십 결정전에서 3연패 이후 4차전에서 1승을 거두긴 했지만 결국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루카 돈치치 혼자로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인상을 많이 심어줬죠. 카이리 어빙의 새 가슴. 카이리 어빙은 역시 훌륭한 선수가 아니다는 것을 이번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 선수 MVP는 보스턴의 자일런 브라운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이 뉴스 계속 전해드리면서 브라운이 받아도 이견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전해드린 바 있죠. 브라운은 챔피언 결정전 5경기에서 평균 20.8득점, 도움 5개, 리바운드 5.4개의 활약을 펼치면서 팀 우승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폭력 사태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극성 축구 팬들이 충돌을 하는가 하면 흉기 난동까지 벌어지면서 현지 치안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KBS입니다. 수십 명의 남성들이 야외 탁자와 의자, 유리병을 서로 마구잡이로 집어던집니다. 거친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이틀 전 잉글랜드와 세르비아 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조별 예선 경기를 앞두고 양측 축구팬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악명 높은 영국 극성 축구팬과 최근 폭력 성향이 강해진 발칸반도 극성 팬이 충돌한 겁니다. There's tables going and everything, and we thought, here we go, the English again. But for once, it's not the English. 개최국 독일이 극성 팬들의 대규모 원정 응원에 대비해 해당 경기를 고위험 경기로 분류했지만 폭력 사태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14일 유로 2024 개막 이후 독일 전역이 이런 폭력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네덜란드 간 조별 예선을 앞두고는 함부르크 도심에서 한 남성이 곡괭이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쏜 실탄에 다리를 맞고 제압됐습니다. 개막전 당일에는 주택가에서 축구를 관람하던 사람들이 흉기 공격을 당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폭력 전과자 입국을 사전에 저지하고 대규모 경찰 인력을 투입했는데도 폭력 사건이 잇따라 독일 정부의 치안 유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자, 이렇게 유럽은 유로 2024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데 이렇게 홀리건들 때문에 좋은 분위기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프랑스 팬들은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음바페가 대회 첫 경기에서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KBS입니다. 상대 자책골로 프랑스가 1대0으로 앞선 후반전. 헤딩을 시도하던 음바페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공 대신 상대 어깨에 강하게 얼굴을 부딪히고 만 건데요. 오스트리아 골키퍼도 다급히 의료진을 찾을 만큼 큰 부상이 우려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코뼈 골절 진단을 받은 음바페. 수술은 피했지만 남은 조별리그 경기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VAR로 2번이나 골이 취소된 벨기에는 슬로바키아의 1대0으로 져 이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이 여전히 난항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어제 열린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국내 감독을 선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5시간의 회의에도 기대했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협회는 평가 의견을 수렴해 협상 대상자를 추천했다며 다음 회의에서 5명 안팎의 최종 후보를 추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취재 결과 12명의 후보군에는 대표팀의 임시사령탑을 맡았던 김도훈 감독과 홍명보 울산 감독 등 국내 지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스만 위약금과 천안축구센터 건립으로 협회 재정이 빠듯해 좋은 외국인 감독을 찾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클린스만 경질 이후 축구협회 행정력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넉 달의 시간만 무의미하게 흘렀습니다. K리그 지휘봉을 잡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팬들이 반발하자 외국인 선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외국인 감독 중 우선순위 후보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다시 국내 감독을 슬그머니 후보로 끼워 놓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2회 연속 임시감독 체제로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올림픽 본선 좌절에 아픔까지 맛봤습니다. 한국 스타일에 맞는 더 좋은 감독이 와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요. 한국의 임시감독은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당장 다음 주 월드컵 3차 예선 조추첨이 열려 상대 전력 분석은 물론 선수 파악 등 신인 감독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한국 축구의 골든타임을 날려버린 축구협회를 향한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2024년 6월 1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준정이었습니다.